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교육용 SWAI 앱 개발 연수를 맡은 부산 연포초등학교 김정지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방금 연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북이 대대로 아주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에서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도시역이고, 사실 SW 분과에서도 경북이 많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저희가 연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2020학년도 제14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 소프트웨어 AI 분과에 출품을 하여서 전국 1등급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어플의 주제는 인공지능인데, 저희는 인공지능 연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산시 인공지능 교육선도지원단에 합류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올해 6월 이전에는 이 어플 개발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저의 연수가 처음 시작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교육용 소프트웨어 AI 분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분야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디지털 학습 분과, 교육용 SWAI 분과, 학교 경영 분과,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분과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AI 분과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AI 분과는 다음에 4가지 사항에 준해서 개발을 해달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참여, 공유, 협력학습을 강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를 개발해달라고 하였고,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일반화가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가 구현된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을 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올해 추가된 사항인데요. 원래 기존의 이 대회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과였지만 지금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용 SW 그리고 AI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파이썬, 스크래치, 텐서플로우 등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올해 수상작들을 분석한 결과 이 AI만을 주제로 개발하신 소프트웨어나 AI는 없으시더라고요. 다만 소프트웨어 내에서 티처블 머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많이 활용하시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자료에 수업 자료를 포함한 10쪽짜리 이내의 참고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기존에는 보고서가 20장이었지만 30장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에는 수업 자료에 저희의 재구성 방안, 그리고 수업 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AI 분과의 심사 기준이었습니다. 다양한 심사 기준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 표시 드린 부분, 연구 목적의 독창성, 얼마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내용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적당한 반응 속도로 구동하는가, 그리고 학교 현장에 얼마나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가와 일반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보았고, 저희 어플도 이 네 가지 심사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대회를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기준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만든 어플의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어플은 AI can do, I can do.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을 배우는 인공지능 교육용 어플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개발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 조사해 봤을 때는 이러한 단계로 어플들을 많이 개발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어떤 도구로 제작을 할 것인가, 뭐 유니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 인벤터, 다양한 제작 도구 중에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주제를 잡으신 다음에 내용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개발과 수정 보완을 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정말 현실에서 겪은 이 어플의 제작 과정인데요. 지금 이 나와 있는 아이콘들이 저희가 몇 달 동안의 저희의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넣어두었습니다. 아까 연구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6월 이전에는 어떠한 제작 도구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6월 말이 되어서야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의 이 경험이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대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개발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는 5월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출품 원서 접수가 5월 18일까지였는데 사실 저희는 5월 18일에 접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는 그 출품 원서를 제출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 없으셔도 주제와 이름만 정하셔도 출품 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인공지능 연구학교고 저희가 인공지능 교사 선도 지원단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어플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만 정하고 무작정 출품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는 어플을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어서 저희가 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부터 좀 난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는 개발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어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어플에서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어플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내용 요소로 가르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이 어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자료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어플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회를 출전했기 때문에 에듀네티 클리어에 올라와 있는 수상작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2018년도, 19년도 2개년만 분석했는데 이 이유는 정보화 대회는 아무래도 트렌드가 좀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 저희가 그전 연구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최근 수상작과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내에 교육용 SW들을 많이 다운받아서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 말이 되어서야 제작 도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제작 도구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니티, 앱 인벤터, 스마트 메이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사고 유튜브 강의도 보고 그리고 이미 출품된 수상작들을 다운받아서 구동을 해보면서 저희가 어떤 제작 도구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제작 도구는 바로 앱 인벤터인데요. 이 앱 인벤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앱 인벤터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코딩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블록 코딩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앱 인벤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뭐 도서, 유튜브, 수상자, 그리고 앱 인벤터 자체에 있는 갤러리, 블로그, 구글 가리지 않고 자료 수집했고 뭐 인도 유튜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월 말에 첫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7, 8월에 집중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고서 요약서를 정리하고 수업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매달려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꼭 빨리 시작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오는 날이 굉장히 적었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특히 9월 3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수업 동영상을 찍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제출일과 그리고 방학 일정을 살펴보시고 수업 동영상을 미리미리 촬영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9월 3일까지 지역 예선대회 결과물을 제출하는 날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제출도 9월 3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소프트웨어, 보고서, 요약서, 참고자료, 동영상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이 소프트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고서보다는 요약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심사를 들어가서도 심사위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요약서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작품들이 이제 출품이 되다 보니 동영상 자료가 저희 어플의 장점과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과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 목록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보통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 멀티미디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멀티미디어 자료가 거의 500개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공유 폴더를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대회를 처음 출전하면서 제출 서류 정리하는 것에도 좀 고생을 했는데요. 대회 공고문, 그리고 온라인 설명의 자료, 시도 공문들도 보니까 조금씩 말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교차 점검을 하면서 제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AI의 정상 구동 확인을 하고 제출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이제 발표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변에 수상을 하셨던 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발표 심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발표 심사의 내용이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총 3번의 발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제출하고 바로 이제 연락이 왔던 지역 예선대회 1차 발표 심사였습니다. 물론 이건 부산 예선대회 기준이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의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표 심사는 SWAI 출품자 전원이 발표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는 굉장히 여기에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총 5개인가 6개 정도의 작품이 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자 전원이 발표를 했고 소프트웨어 AI 시연이 5분, 질의응답이 5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을 하실 때는 태블릿만 가지고 가서 이제 시연을 하셨고 다른 PPT 자료나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희는 가장 절망했고 또 가장 슬펐고 저희가 과연 이 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던 게 바로 1차 발표 심사였는데요. 1차 발표 심사에서 저희는 좀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어플을 만들다 보니까 어플의 기본적인 것들도 다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로드맵이나 종료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저희 어플에는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인공지능 교육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생소하고 다루는 교사들도 생소한 내용이어서 학습자의 수준이 고려가 되었는지, 내용이나 용어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은 아니지만 이제 질문으로는 왜 이 내용을 언플러그드로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가, 소프트웨어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발표 심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또는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은 나오자마자 많이 정리를 해두시면 추후에 이제 수정사항으로 고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슬픈 마음을 삼키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 심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심사는 예선대회 등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등급 중에서 몇 등급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는 출품작이 작아서 2등급 한 팀, 3등급 한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총 2팀이 가서 이 발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1차와 똑같이 시연 5분, 질의응답 5분이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다양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첫 번째, 제작 도구, 어떤 제작 도구로 제작을 하였는가? 저희는 앱 인벤터였죠. 그리고 많이 물어보셨던 게 저희 내부에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 그림이나 뭐 아이콘이라든지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제작한 소프트웨어 내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발표대회 심사 이후로는 저희가 일단 등급은 정해져 있고 전국대회 출품은 확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전국대회에 출품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수정할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선대회 발표가 나고 전국대회 출품까지는 한 3주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기존 예선에서 출품하셨던 소프트웨어, 보고서, 동영상들을 모두 수정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이때 많은 부분을 고쳤고 저희가 이전 출품작들을 대조해 봤을 때도 지역 예선대회와 전국대회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바짝 열심히 수정하신다면 지역대회 등급을 뛰어넘으실 수도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차 발표 심사 때 지적받거나 질문받거나 또 저희 스스로도 아쉬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부산에는 그 전국대회 2등급을 수상한 그 수상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때 또 저희는 그 컨설팅을 받을 때 그 컨설턴트 분께서 저희와 동일한 제작 도구로 제작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앱 인벤터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컨설팅을 신청하신다면 이렇게 동일한 제작 도구로 제작한 분께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더 효율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오류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였고 보고서도 아주 약간 수정 보완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때 또 가장 많이 고친 것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동영상을 처음부터 아예 새로 다 제작을 했는데요. 전국대회는 아무래도 더 출품작이 많다 보니 심사위원들 분께서 보셨을 때 동영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저희의 어플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업 동영상을 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만드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지막 발표 심사였던 전국대회 본선 발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 심사를 하러 오라는 말을 전화로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 대회에서 잘 몰랐기 때문에 발표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으니까 연구사님께서 오히려 당황하시면서 되게 좋은 일이라고 1등급 후보작이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발표 심사는 1등급 후보작들만 진행을 하고 총 1.5배수만 이 발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등급이 총 3팀인데 저희가 발표 심사를 갔을 때는 총 5개의 팀이 발표를 함께 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발표 심사는 시연이 10분이고 질의응답이 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선대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장비를 다 준비해 준다고 하셨는데 전국대회에서는 미러링을 하기 위한 케이블까지도 전부 다 개별 지참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이 장비가 거기도 준비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준비한 장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케리스 측에서 준비해 주신 걸로 충분히 발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가서는 빔 프로젝트가 있었고 빔 프로젝트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한 건 G패드였는데 G패드의 화면 공유 기능으로도 충분히 미러링을 시켜서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갔을 때는 심사위원분들이 5명, 6명 정도 앉아 계셨고 케리스 연구사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다음에 예선대회와 마찬가지로 PPT 같은 기타 발표 자료는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로지 미러링만으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요약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요약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본선 발표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칭찬받은 점도 있고 좀 지적받은 점도 있고 또 다양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께 이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희가 그 어플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저희 어플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내용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갔을 때 소프트웨어 내 학생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다,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다른 어플들을 구동해 보니 저희 소프트웨어는 조금 내용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 오류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구동상에 오류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다 보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뭐 크고 작은 오류들요. 그래서 이 오류들을 잡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또 심사 기준에도 이 안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만들고 학생 활동을 저희가 새롭게 구성해서 어플을 만든 거였거든요. 원래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뭐 예를 들면 뭐 영어 교과라든지 뭐 과학 교과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 내용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했다면 저희는 이 내용 자체도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적받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학생 결과 분석에 대한 평가 준거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분과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보고서도 쓰다 보니까 보고서에 좀 신경을 덜 쓰게 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 분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는 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과 함께 활동을 할 때 보조도구로서의 가장 큰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좀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이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제작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대회를 처음 나왔고 또 처음 나온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번째 나왔는지. 그런데 좀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 제작 도구가 무엇인지,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진짜 둘이 개발한 게 맞는지 약간 이렇게 의심하시는 듯한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정말 피땀 눈물의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어필을 하지 못한 게 저희 스스로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공동 제작이기 때문에 공동 제작 과정 중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물어보셨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전국대에서도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수립한 것을 칭찬해 주기도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수립 배경이 있는지, 이게 타당한지, 전문가의 공증을 받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공통적으로 하실 것 같은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일반화 방향, 앞으로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일반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셨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 심사 이후에는 에듀넷에서 10일간 정보 공시를 하고 이때 내가 몇 등급인지는 모르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의제기와 심의위원회도 같이 개최가 됩니다. 특히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표절보다는 저작권 관련된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대회에서 전국 대회 수상작들 중에서 절반 가까운 숫자의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는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 이의 제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2차, 3차, 4차 심의위원회까지 열렸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대회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1등급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개발 과정으로 개발했는지, 그리고 이 대회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발표 심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간단한 제작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제작 도구는 어플을 제작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미지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셔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미지를 직접 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플의 경우에도 이미지가 한 5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부 다 직접 제작을 했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작 툴을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사용한 디자인 사이트는 망고보드입니다. 망고보드는 프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돈은 조금 비싸지만 다양한 저작권이 확보된 사이트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자인 소스들을 받으실 수 있고 폰트, 동영상, 음악, 이미지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나 더빙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네이버 클로버 더빙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저작권은 정말 소프트웨어 분과에서 중요하고 저희도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고 또 그 부분에 주의해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은지 좀 저희 연수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무료 저작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무료 이미지들이 제공해지는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벤사운즈를 활용했고 이런 다양한 폰트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저작권을 확보하신 뒤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에 보면 저희가 저작권을 확보한 내용들을 이렇게 실어 놓았는데요. 저희는 망고보드를 가장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망고보드 저작권 활용 방법을 이렇게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증빙한 자료, 이용 약관, 그리고 저희가 프로 요금제를 결제를 했었기 때문에 프로 요금제까지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사운즈를 저희가 활용했는데 벤사운즈의 경우는 저작권에 저희가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출처 표기에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사이트마다 도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 사이트마다 도구마다 저작권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목에 표기해 달라는 데도 있고 제목에도 이런 형태로 표기해 주세요 라는 사이트도 있고 제목에도 표기하고 워터마크로도 넣어주세요. 이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저작권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참고했던 사이트들에서도 전부 다 이 저작권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 이 저작권을 확보해서 다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유튜브 채널 중에 조코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참고를 해서 웹앱으로 만들어서 연결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조코딩 분께 댓글을 남겨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어플을 개발하고 싶다. 조코딩을 도움 출처를 남기고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질문을 남겼고 거기서 출처를 남겨달라는 답변을 얻었고 이 출처를 보고서에도 그리고 어플에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나중에 저작권과 관련된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움터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배움터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웹사이트와 어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대표 이미지 그리고 책 표지나 포스터 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한국저작권협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분량이 많다면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을 다 추천을 남겼고 링크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플에서 구글 티처블 머신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티처블 머신을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티처블 머신 화면을 녹화를 해서 저희가 영상 제작했는데 이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대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따로 티처블 머신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형태로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해서 티처블 머신 매니저에게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저작권에서 어플에서도 저희는 확실하게 표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버 더빙은 제목에도 클로버 더빙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 영상에도 워터마크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움을 받은 채널이나 많이 참고한 자료도 전부 다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 저작권 페이지를 마련해서 저희가 확보한 모든 저작권에 대해서 대부분 간략한 내용을 실으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좀 걱정이 많고 좀 겁이 많았기 때문에 상업용만 표기해도 된다고 했던 저작 도구들까지 전부 다 저희는 다 표기를 해서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선생님들께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팁을 드리고 싶어서 10가지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0가지 팁을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플을 제작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봐서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소프트웨어 내용이 참신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가 많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참신하면 코딩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높은 성적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1등급 작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아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나 혹은 시중에 없거나 그랬던 작품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코딩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더라도 반복적으로 출품이 되었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딩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내용은 참신한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등급을 받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코딩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내용이 참신하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도 아직까지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은 인공지능 교육을 주제로 잡았고 저희는 정말 코딩 실력이 부족하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저희가 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심지어 상업용 어플로도 존재하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등급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어떤 소프트웨어의 내용으로 어떤 참신한 주제로 어떻게 하면 현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쉬운 제작 도구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이 앱 인벤터의 경우에는 교육용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작 도구입니다. 저희가 다른 유니티라든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저희 코딩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드 코딩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제작 도구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풍부하게 많이 있고 선생님들께서 좋은 어플을 만드실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아무리 쉬운 제작 도구라도 시작하신다는 게 중요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올해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산시 대회에서는 저희 어플의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심사위원들 분들께서 주셨던 팁이 이미 잘 만들어진 상업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모델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색감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제작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하나 모델을 삼으셔가지고 개발을 하시면 조금 더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보다 요약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 보고서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실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더라고요. 심사위원들 분들께서. 그런데 전국대회 발표 심사를 갔을 때까지도 끝까지 가지고 계신 게 요약서기 때문에 또 요약서는 5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어플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선생님들 어플의 좋은 점, 이 장점들을 요약서에서 충분히 녹여내시면 보고서를 열심히 쓰시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는 동영상을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제작을 했는데 먼저 이 동영상이 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서 필요한지, 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일 첫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시연하는 장면과 아이들의 수업 장면을 함께 담았고요. 아이들의 수업 동영상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수업 장면도 넣었는데 이 어플이 잘 보이지 않는 장면은 저희가 따로 어플 화면을 녹화해서 넣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을 때도 아이들의 반응이 생생한 파트, 아이들의 반응이 좋고 호응이 높고 이런 파트들을 주로 선택해서 넣어서 좀 더 동영상이 생생해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동영상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반화를 할 것인지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 것인지도 간단하게 넣고 저희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해놓고 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한 아이들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미리 적용을 해본 주변 동료 선생님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따놨었거든요. 시간 관계에서 다 넣지는 못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것들도 잘 녹여내시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2인 공동 출품이 가능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작업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올해 1등급 3팀 전부 다 공동 출품자였거든요. 작년에도 대부분의 1등급이 공동 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동료 선생님과 함께 공동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같은 학교에 심지어 같은 학년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도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공유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어플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저희가 그때그때 생긴 아이디어를 전부 다 공유 드라이브에 그때그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늘 상대방이 이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저희의 이 회의 과정과 저희의 아이디어 노트들이 다 공유 드라이브에도 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플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미디어 자료도 이 공유 드라이브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두시면 양쪽에서 선생님들께서 두 분이 각각 개발하신다고 해도 이 공유 드라이브에서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정리하시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하지 못해서 올해 너무너무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제출하는 날까지도 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저희 실력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출하는 날 직전까지도 이 어플을 수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빨리 제출하셔서 많은 사람과 테스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 어플에서 부족한 점을 저희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메뉴를 눌러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어플을 어떻게 구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져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많은 사람과 이때 많은 사람에는 다양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뭐 동료 교사 선생님들도 뭐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과 아예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지시는 그런 선생님, 그리고 아예 교사가 아닌 일반인, 그리고 학생들도 다양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그 속에서 정말 주옥 같은 피드백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시작 버튼을 계속해서 뭐 한 10번, 20번, 30번 이거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테스트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사용자 중심의 이런 어플들을 구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어플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때 절대 선생님들께서 이 어플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설명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 피드백을 들으시면 더 생생하고 더 알찬 정보들을 얻어서 어플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정리를 하지 못해서 제출한 전날에 밤을 샜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고 심지어 이 멀티미디어 자료 제출할 때 멀티미디어 파일명과 그 목록의 이름이 같아야 되고 그 목록에는 이 멀티미디어 용량까지 기재가 되어야 되고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하실 자료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니까 보고서 분량보다 이 멀티미디어 분량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미리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 저작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 어플을 뭐 상용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 올리신다든지, 이럴 때도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로는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출품을 해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렸는데 그분이 만든 이름의 그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다른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소프트웨어와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지금 당장 바꾸라고 그런 연락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올리시는 이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작권 꼭 확보하시고 더블 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선생님 지금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커말못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희 정보부장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컴퓨터가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정보부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이렇게 선이 뽑혀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이 컴퓨터에서 잘 알지 못하고 정보 쪽으로 관심은 있지만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6월까지도 어떤 제작 도구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플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던 그런 게 건방진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좋은 성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누구나 1등급 받으실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내년에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그런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못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제작 도구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주제로 이 어플을 개발하실 것인지 먼저 정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내년 1등급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는 저희 이 대회의 간단한 요약과 저희 어플의 개발 과정, 그리고 저작권, 그리고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저작 도구들과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앱 인벤터,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결국 어떤 어플을 개발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남은 연수도 있으니까 남은 연수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같이 공동개발을 한 연포초등학교 김정지라고 합니다. 우선 이어서 이제 저희가 교육 정보화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실제 개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이어서 이제 교육 정보화 대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과의 최근 경향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화 대회의 특성상 사실 전체 대회를 14년치를 전체 살펴보기보다는 최근의 경향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 사실은 2개년의 자료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그 2개년 자료를 우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출품작의 숫자는 보시면 19년도의 경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개발 자료가 있었지만 2020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수상을 했던 이번 대회의 경우는 전체가 초등학교에서 나온 출품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급의 숫자는 전체 출품작에 비례해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1등급이 대부분 2팀에서 3팀 정도, 2등급이 5에서 6팀, 나머지가 3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교과는 굉장히 다양한 편이지만 주로 수학, 사회, 영어 교과가 최근 5년을 살펴보아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과의 특성상 아무래도 공동개발이 많은 편이고 특히 1등급 수상작들은 최근 2개년 모두 공동개발이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저작 도구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니티입니다. 수상작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저작 도구고 그리고 수상작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저작 도구이고 특히나 2019년도에는 1등급 수상작 3팀 전체가 유니티로 제작될 만큼 요즘은 유니티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저희가 주제의 참신성,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2년간 사용된 8가지 저작 도구입니다. 이 저작 도구를 살펴보실 때 옆에 있는 별 표시는 해당 저작 도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감 난이도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 적용 사례는 제가 이제 14년 전체는 아니고 최근 한 3년 정도의 이제 소프트웨어 분과에 나온 어플들을 사용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 저작 도구를 사용하셨을 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참고할 만한 정보화 대회 입상 작품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스페이시스는 VR을 제작하는 저작 도구입니다. 아마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이 웹사이트가 익숙하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학년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쉽게 VR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웹이나 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머지큐브, 구글 카드보드 등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실제 교실에서 수업 현장까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제작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만의 가상현실을 창조할 수 있고 코블록스라는 자체 블록 코딩을 기능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코딩을 하여서 어플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사실은 최근 3년 동안은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입상작 같은 경우는 VR로 떠나요 기후여행 3등급을 받았던 사회과의 작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티는 C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엔진입니다. 특히 구글 스토어를 살펴보시면 탑 50 가운데 28개가 유니티 엔진 기반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별표가 제가 3개를 한 이유는 개발자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아마추어들도 많이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별 3개를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난이도는 아무래도 C 언어를 사용하고 하드 코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3개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초보 개발자분들께서 그래도 유니티를 선택하셨을 때의 장점은 SS 스토어에서
SS 스토어가 유니티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저작 도구를 선택하는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SS 스토어 안에 뭐 디자인, 모델링,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는 플러그인까지 해서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디자이너나 리소스 제작이 힘든 개발자들이 모두가 이제 무료로 또는 유료로 이제 다운받은 SS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출품된 이제 경북에서 나왔던 작품인데요. 경북에서 출품된 동물구출 대작전과 그 다음에 올해 2020학년도에 1등급을 수상한 스마트 티볼 라이프를 참고하시면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소프트웨어의 진행 방식을 아마 참고하시면 유니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제작이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 제작을 위한 공식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제가 막 많이 사용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우선 C 언어를 활용하고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작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앱 인벤터의 경우는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블록코딩 기반의 교육용 저작 도구입니다. 블록코딩은 지금 5,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통해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스크래치와 엔트리와 거의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웹상에서 그다음 개인 구글 계정으로 인터넷만 연결된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 저작 도구로는 유니티 다음으로 사실은 정보화 대회에서 많은 수상 작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캔도, 아이캔도의 경우도 앱 인벤터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코듈러의 경우는 이제 앱 인벤터의 오픈 소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앱 인벤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블록코딩 기반의 무료 저작 도구이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앱 인벤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어플 내에서 구글 광고가 가능하고 저희가 교육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광고의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플을 개발한다면 이제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렉토라의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사실은 많이 제작된 이러닝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입니다. 스토리라인과 굉장히 유사한데 미국에서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 제작 저작 도구로 메뉴 구성이 파워포인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프리젠테이션 기능, 그 다음 플래시의 상호작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왔던 두 편의 출품작들이 렉토라로 제작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토리라인은 미국에서 개발한 이제 교육용 콘텐츠 저작 도구로 렉토라와 마찬가지로 메뉴 구성은 파워포인트와 비슷하고 평가 유형도 함께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러닝 콘텐츠 저작 도구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정보화 대회에 출품된 소프트웨어는 다음 두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들은 모두 다 선생님들께서 에듀넷 티클리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마 몇몇 작품들은 제가 알기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티클리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뒤에 APK 파일이나 나머지 파일들을 직접 스마트 기기에 설치하셔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시는 굉장히 전통적인 저작 도구로 동적인 컨텐츠를 이제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출품작이었던 이 두 편의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작 도구의 특성과 본인에게 맞는 저작 도구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최근에 많이 사용된 저작 도구에 대한 안내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저작 도구를 안내해드린 까닭은 선생님들께서 어플을 제작하실 때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한번 저작 도구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개발에 시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을 한 앱 인벤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앱 인벤터의 사용법을 앱 인벤터 자체 내에서 간단한 소프트웨어 어플을 개발하는 과정과 그리고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개발된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 인벤터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 코딩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C 언어를 사용하는 코딩들보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교육용으로 학생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라는 것도 가장 큰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어플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서서 저희 공동개발자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공이 프로그래밍도 아니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사실 올해 이전에는 정말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블록 코딩과 같이 간단한 방법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관련 도서나 유튜브, 블로그, 그 다음에 앱인벤터 내 갤러리 등 참고 자료와 선행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니티나 아니면 다른 저작 도구로 사용한 프로젝트를 많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프로젝트의 코딩 소스 파일을 받기는 사실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앱인벤터 갤러리를 가시면은 그 코딩 소스 파일까지 저희가 그대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는 주제를 우선 선정한 다음에 저작 도구를 고르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어플을 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제작을 결정한 주제가 아무래도 플러그인 기능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앱인벤터의 경우는 머신러닝 포 키즈나 저희가 자체 제작한 인공지능 웹앱이 연동 가능하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앱인벤터를 선생님들께서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은 총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이 바로 디자이너 화면인데요. 디자이너 화면의 경우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이너 화면에서 이제 옆에 있는 블록을 클릭하시면 이제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옆에 제시되어 있는 공동 블록들 색깔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공동 블록과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컴포넌트를 활용하여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간단하게 블록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한번 어플을 앱인벤터로 한번 만드는 장면을 한번 촬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한 12분 정도 이제 이 촬영을 해서 한 12분 정도 사실 실제로는 10분이 채 안 걸리게 선생님들께서 코딩으로 간단한 이제 계산기 어플을 만드실 수 있는데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앱인벤터 화면에서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우선 클릭을 하시면 프로젝트의 이름은 영어나 숫자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 일자와 수정 일자가 나오고 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디자이너 화면이 나옵니다. 보통 앱인벤터는 디자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블록 코딩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제 계산기 어플에서 바탕으로선 먼저 분홍색으로 한번 입히고 이때 학생들이 클릭을 할 수 있는 버튼을 한번 입력했습니다. 자, 버튼에서 높이와 이제 너비를 조정하는데 가로 세로죠. 여기에서 %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저작 도구의 퍼센테이지를 말하고 픽셀은 실제로 절대적인 값을 말합니다. 저희는 주로 % 값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에서 이 버튼을 뭐 동그랗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 부분을 뭐 모서리만 둥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버튼 안에서는 그냥 버튼을 사용하셔도 되고 앞서서 발표하신 선생님의 말씀대로 디자인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체 제작한 이미지를 입히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저희가 이제 수직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수직 배치는 이제 세로로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수평 배치는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수직 배치 안에서 이제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어플에서 보이는 제일 처음 메인 이미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 숫자를 입력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직 배치가 들어가고 그 아래에 텍스트 박스가 나오는데 텍스트 박스는 말 그대로 글자를 입력하는 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글자를 입력하는 칸을 저희가 이제 높이와 너비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저희가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이름을 그냥 숫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규칙을 만드셔서 정리를 하시면 조금 복잡한 어플을 만드실 때는 이제 더 간단하게 어플을 이제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안에 레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여긴 지금 이름을 안 넣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살짝 여백을 두고 싶어서 입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퍼센테이지를 한 1% 정도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계속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레이블을 입력을 해서 이 부분을 여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평 배치가 들어가는 부분은 가로로 제가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퍼센트 값, 세로와 가로의 퍼센트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수평 배치 안에 이제 저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제작했던 것처럼 버튼을 이제 모양을 입력을 해도 되고 모양을 이제 동그라미, 네모 아니면 둥근 네모 하셔도 된 다음에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제작해둔 이미지들을 차근차근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까닭은 지금 높이와 너비 값이 제일 처음에는 부모값으로 제일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조정을 하니 이렇게 잘 확인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선생님, 이게 올해 추가된 기능인데요. 그럼 바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럼 전부 다 이제 더하기가 나온 다음에 이름을 저희가 바꾸고 이 안에 들어간 이미지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빼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버튼 이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바꾸십니다. 곱하기 버튼이겠죠. 곱하기 버튼으로 넣고 곱하기 버튼에서 이름을 넣고 나누기 버튼에서도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디자이너의 과정에서 디자이너 버튼에서는 저희가 어플에서 보이는 선생님들이나 사용자가 보시는 이 과정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저희는 조금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디자인 이미지 작업까지 있었는데 이미지 작업도 뭐 제작을 하는데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레이블로 여백도 주시고 아니면 수평 수직 배치로 이제 결과값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이제 넣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전부 다 퍼센트로 했는데 이 퍼센트를 한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 어플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거고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의 크기를 뭐 몇 센티미터, 몇 픽셀이라고 고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화면 크기의 몇 퍼센트, 전체 화면 뭐 너비의 몇 퍼센트로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어플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이블 자체에도 안에 이렇게 배경 색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도 똑같이 입히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수직 배치가 하나, 둘, 세 가지. 지금 어떤 수직 배치로 들어가셨는지 한번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도 저희가 이제 이 정답 칸이 저희가 이제 계산한 것이 정답이 얼마인지 결과값이 보이는 텍스트 레이블 값입니다. 그럼 레이블도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정답 레이블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디자인을 구성을 한 과정이 한 5분 정도인데요. 그럼 5분 정도 이제 디자인을 구성을 한 다음에는 이제 바로 블록 코딩으로 들어갑니다. 블록 코딩에서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던 공유 블럭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입력을 하신 텍스트 박스, 레이블, 그 다음 버튼과 같은 컴포넌트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시면 저희는 더하기 버튼을 했을 때는 저희가 입력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1 텍스트 박스 네, 정답 레이블에 이제 어떻게 이제 숫자를 지정을 해야 될지 자, 더하기 버튼을 지정을 했을 때 정답 레이블에는 숫자 1에 있던 텍스트 박스와 숫자 2에 있던 텍스트 박스의 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의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를 골라줍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기에서 숫자 1 텍스트 박스 넣고 자,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블록도 똑같이 복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하기 하나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코딩의 방식이 똑같다면 그냥 무한으로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넣은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더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빼기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곱하기니까 다시 이제 수학 공통 블록에 들어가셔서 수학에서 곱셈, 여기 지금 세 번째 있는 곱셈을 넣고 텍스트 박스들을 하나하나 똑같이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정된 레이블에는 이 지정된 두 가지 텍스트 박스의 값을 더한다. 이 버튼 빼기를 했을 때는 두 가지 지정된 버튼을 뺀다. 이때 이제 순서를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입력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 숫자를 빼는지가 나올 수 있겠죠. 나눗셈 같은 경우도 이제 순서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곱셈에 이제 계산기에서 덧셈, 뺄셈, 나눗셈 기능까지 이제 다 했고요.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계산기에서 초기화 버튼이죠. 그러면 계산기 제일 위에 있었던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텍스트 값을 0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 아까 빨간 색깔 값으로 나왔던 데서 얘만 클릭하면 무조건 숫자 1과 숫자 2 텍스트 박스는 0으로 돌아간다. 라고 저희가 지금 블록 코딩을 넣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를 저희가 지금 다 0으로 돌렸거든요. 이 계산기 버튼만 클릭을 하면 뭐 숫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정답 칸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제작한 블록 코딩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 블록 코딩을 아까 전에 앞서서 저희가 5분 정도 디자인을 했고 지금 블록 코딩 시간만 보면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죠. 2분에서 3분 정도를 이제 블록 코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어플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앱 인벤터에서는 본인이 제작한 어플을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파일링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MIT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컴파일링이 끝나고 나면 컴파일링 속도가 아마 쭉쭉 올라갈 텐데 이렇게 컴파일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코드 링크가 뜨고요. 그럼 바코드 링크를 AI 컴패니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바로 즉석에서 이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어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제작한 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디자인을 변경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보고 있는 화면에서도 디자인이 바로 변경이 된 상태로 보이고요. 선생님께서 블록을 변경하시면 블록도 바로 변경된 상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바코드 링크를 받아서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직접 APK 파일을 뽑아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어플을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어플 구동하실 때 아까 영상이 잘 안 보인 것 같아서 여기 연결해서 AI 컴패니언을 클릭하시면 아까 전에 컴파일링 이제 퍼센트가 100%가 되면은 그 다음에 AI 컴패니언 어플을 이용해서 찍으시면은 이제 어플이 바로 선생님께서 찍으신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 나타나고요. 아니면 나는 이 APK를 한번 직접 뭐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보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보겠다 하시면 APK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기기에 옮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제작했던 영상이 한번 어떻게 구동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화면은 저희가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저희 계산기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가장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 안에서 저희가 사용한 버튼은 첫 번째 계산기 버튼,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빼기, 네 번째 곱하기, 다섯 번째 나누기입니다. 그럼 버튼은 클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 박스 칸을 보시면 숫자를 입력을 하는 칸이 두 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산기에서 이제 숫자를 두 가지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는 계산기의 값을 뭐 더 다양하게 하는 걸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이제 선생님들께서 코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정답 칸은 저희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글자도 조금 다르게 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더했을 때, 뺐을 때, 곱했을 때, 나누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나타나는 텍스트 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안에는 지금 MIT의 앱 인벤터 어플에서는 버튼 5가지와 텍스트 박스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이미지도 계산기 하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계산기 어플을 출시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여기에 제작된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어플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한번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뺐을 때 결과값이 음수로 나오는지 아니면 오류가 뜨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어플 한번 구동해 볼 텐데 아마 제가 처음에 앱 인벤터 화면을 사용했을 때는 여기 숫자를 입력하세요가 이런 글씨체가 아니었는데 왜 글씨체가 조금 다른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이 어플을 구동을 하는데 사용한 휴대폰이 갤럭시 휴대폰이었는데 보통 요즘은 사용하시는 휴대폰들마다 안에 이제 자체로 내장된 폰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장된 폰트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지금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제 글자처럼 보이지만 아까 저희가 사실은 제작한 이미지를 넣은 장면이고요. 숫자를 한번 4와 4를 넣고 덧셈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8로 나왔죠. 빼기를 하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클릭을 해서 처음에 화면을 클릭하니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2와 4를 더하니까 6 했더니 자 여기에서는 음수 그리고 곱하니까 8이 나왔고
나누었을 때도 0.5 소수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앱 인벤터로 실제로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저희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앱 인벤터 안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예제 블럭들과 다양한 어떤 예제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만 충분히 익히셔도 선생님들께서는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서 훨씬 더 멋진 어플을 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앱 인벤터를 제작하면서 이제 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10월 달까지,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이제 앱 인벤터를 제작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얻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큰 글씨부터 한번 보시면 업데이트가 굉장히 잦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업데이트가 잦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저작 도구를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적다면 굳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갤러리에도 살펴보시면 매일 수백, 수천 가지의 이제 남들이 제작한 어플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업데이트가 잦고 그 업데이트 때마다 아주 조금씩 이제 변화점들이 생기고 나아지는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어플 개발에 들어가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업데이트의 상황과 업데이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량인데요. 우선 이 용량 같은 경우는 앱 인벤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고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앱 인벤터로 정보화 대회를 준비하신다면 아마 용량이 이미지나 뭐 동영상, 소리, 음원이 들어가면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고 코딩이 조금만 복잡하게 뭐 블럭 수가 3,000개, 4,000개를 넘어가면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용량은 30메가입니다. 하지만 그 용량 전체를 끝까지 채우면 컴파일링도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에 수정하시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한 어플도 한 21메가, 22메가 정도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걸 수정할 때마다 사실은 이 어플 자체가 굉장히 헤비해졌기 때문에 백업이나 아니면 업데이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량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앞서서 어플 제작 도구 말고 이제 다른 저작 도구에서 뭐 이미지를 용량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의 동영상을 탑재하시지 말고 외부로 연결하신다던가 하는 방향으로 앱 인벤터 내에서는 최대한 용량을 가볍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백업이 필수라는 점은 이제 모든 정보화 대회에 출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매일매일 백업을 해야 되고 백업은 공동개발이라면 두 분 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낭 기능은 아까 전에 어플 안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블록을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면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수의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이 한 블록을 다운받거나 내가 한 블록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블록 안에서 이제 오른쪽 U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 다운로드 또는 블록 이미지 다운로드 받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본인들이 제작한 블록들을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앱 인벤터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참고한 도서 4가지입니다. 이 도서들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작 도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살펴보시기 편한 도서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추천 사이트입니다. 코드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산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대학생 한 분께서 이제 개발 일지 블로그를 써두신 건데 저희도 처음에 이 앱 인벤터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사실 참고가 많이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뭐 옆에 나와 있는 2번과 4번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앱 인벤터를 활용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앱 인벤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이 앱 인벤터 갤러리에 가시면 전 세계에서 발행한 앱 인벤터 어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유니티나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과 차이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든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제작한 코딩 블럭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제작된 어플을 발견을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다른 사람의 블럭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앱 인벤터로 제작한 저희 어플 AI Can Do, I Can Do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어플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7차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위에서 잠깐 내려둔 상태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저희 어플을 뭐 다운로드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1월 이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에듀네티 클리어에서 이제 저희 교육정보화 대회 검색을 하신 다음에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은 이렇고요.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배움터 화면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 봅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수학 배울 지금 거니까 학생들과 수학할 이제 때 제가 여러분이 어플을 X란 이렇게 거 사용한다고 어플 어떻게 원격 수업에서 확인하는지 한번 활용을 했다고 안내하는 보시면 돼요. 영상입니다. 그럼 함께 원격 수업에서도 살펴볼까요? 수학과에서는 뭐 포토매스 같은 걸 활용하면 너희가 원격에서 뭐 활용한 수학 익힘이라든가 수학 학습 문제들을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이해하기 파트입니다. 이해하기 파트는 제일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어플을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이렇게 구성 교육과정을 짠 내용이 보이고요. 저희 모든 어플에 각 차시별로 나와 있는 로드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AI라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거꾸로 학습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작한 동영상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옆에 나와 있는 3가지 퀴즈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퀴즈로 이제 확인할 때 아마 소리가 뭐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플 내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뭐 클릭했을 때 정답일 때 나는 소리, 오답일 때 나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배경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게임이죠. 그리고 OX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밑에 보면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힌트를 클릭하면 뭐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도 보면은 이제 아마 저희가 짤 때 이제 수직이랑 이제 수평으로 배치를 어떻게 넣었는지, 어디에 버튼이 들어갔는지, 어디에 이미지가 들어갔는지 등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역시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준비하기를 클릭했을 때 로드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시고 학생들도 이제 이 로드맵에서 내가 이 차시에서는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앱 인벤터 내에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 가운데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카드를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저장하기, 이제 저장하는 제목을 쓰고 저장하기와 공유하기를 통해서 직접 어플 내, 자기 스마트 기기 내에 있는 다양한 어플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원격 학습을 할 때 뭐 구글 클래스룸도 활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클래스팅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이 결과를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본인의 촬영한 사진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습을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데요. 앱 인벤터 내에서 그림판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툴로서 저희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서기의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인공지능 이제 윤리를 배울 수 있는 파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바로서기 단계로 메뉴에서 돌아간 다음에 학생 로드맵을 보시고 인공지능 윤리란 무엇인지, 왜 인공지능의 윤리가 필요한지를 본 다음에 10가지의 인공지능 이슈를 학생들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하기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과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 학교였기 때문에 수업 부교재로 활용하였을 때 충분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MIT에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선택 부분이 이제 버튼을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선택한 버튼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보이는 이미지의 화면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여기 상황 1에서 동물과 사람 중에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사람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글로도 나타나고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레이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도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옮긴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인공지능이 이제 갈등 상황에서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걸 선택하고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인식 지수도 저희가 이제 버튼으로 예, 아니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많은 심리 테스트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뭐 예가 나왔을 때 몇 가지, 뭐 아니오가 나왔을 때 몇 가지 등을 저희가 코딩으로 넣은 다음에 이때 그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결과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알쏭달쏭 도대체 넌 누구니?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AI 윤리, 어린이 윤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이제 인공지능 교육 백서를 참고하여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윤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추가로 2가지까지 해서 총 6가지를 학생들과 한번 직접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 안에서 실제로 P, A, C, T,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등을 이제 버튼을 선택을 해서 정답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버튼이 바뀌게 한번 코딩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으로 이 학생들에게 결과값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발견하기 단계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초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초,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넣어 보았는데요. 한번 활동들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아마 한 6가지의 이제 블록 코딩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버튼을 선택하고 정답일 때 이거는 사실 퀴즈 형식인데 퀴즈 형식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글자를 한번 찾아보고 정답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글자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틱택토와 홈런왕은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의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이 되어서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살짝 이제 학생들이 이제 OX인데 저희 지금 위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레이블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내용으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0과 1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이진수, 컴퓨터 안에서 이진수를 활용하는 이제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도 학생들이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이때 정답 확인은 조금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입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떤가 했는데 이 음성 확인 컴포넌트의 경우도 앱 인벤터 내에 자체 내장되어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앱 인벤터 안에 내장된 정말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취사 선택하셔서 어플을 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적용하기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웹앱으로 사실은 대부분 연결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안에서는 이제 웹사이트와도 이제 플러그인이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8가지 교과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구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는 뭐 이미지,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동작, 인식의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개발한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 안에 인공지능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플을 출품하고 제작을 하였을 때 부산시에 있는 이제 저희 인공지능 연구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만으로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AI로 분과로 제출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삼각형을 분류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삼각형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삼각형인지 아닌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리코더로 직접 음성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불었을 때 운지법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저희가 제작한 부분인데요. 어플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도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수업 도구뿐만 아니라 평가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뛰어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작인식인데요. 동작인식 같은 경우는 카카오 API, 음성인식 API를 넣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저작권을 전부 확보를 한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은 요 점으로 스커트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구부러져 있는지 아니면 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동작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네, 시선은 정면을. 이 부분은 앱 인벤터를 사실 사용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다음에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어플에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놀이터 부분에서는 저희가 총 5가지의 놀이를 넣어 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색탐험대 같은 경우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그인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제작할 수 있는 학생들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저작 도구가 구글의 티처블 머신과 그 다음에 IBM의 머신러닝 포키즈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플 안에서 2가지를 다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IBM의 머신러닝 포키즈가 적용된 부분이 색탐험대, 그 다음 구글의 티처블 머신이 적용된 부분이 나는 꽃이라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고는 이제 앱 인벤터 안에 내장된 AR, 위치 센서의 기능을 활용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는 저희 어플의 이 부분이 이 이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 정도의 선에서 멈췄는데요. 예를 들면은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요즘 뭐 많이 하고 있는 뭐 맛집 어플 같은 것들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위치 기반 이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복잡화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직접 이제 학생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진동이 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걸었을 때 이 걷는 거리만큼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글자를 발견을 하고 글자를 발견하면 주변에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러면 그 사진 안으로 학생들이 발견한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지금 이 학생은 2번째 글자까지 모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5가지의 글자를 모으고 그 5가지의 글자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글자를 저장하고 정답 확인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포켓몬고에서 약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학생들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지 인식으로 저희가 한번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은 뭐 이미지들을 뭐 5가지 색깔 정도를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시킨 이후에 한번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을 이제 찍었을 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5가지 색깔 중에 이제 파란색을 이제 한 가지를 모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된 뭐 요즘 나와 닮은 동물상 찾기, 나와 닮은 연예인 찾기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뭐 이 학생은 개나리를 닮았다, 이 학생은 장미를 닮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학생용 인공지능 나를 닮고 찾기 어플을 한번 제작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와 이 학생들에게 이제 격려의 꽃맛, 이제 뭐 꽃다시를 이겨낼 수 있어,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착한 아이구나 이런 것들 넣어보았는데 학생들도 사실은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 어플을 같이 활용하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선호도가 높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방찾기, 방탈출 게임에서 저희가 교환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음성 인식으로 독도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글자들을 모아서 게임 방식으로 해서 요 5가지에서 6가지의 미션을 해결하면서 독도 교육, 안전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지금 학생들의 음성을 인공지능이 변환시키기도 하고 뭐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키기도 하는 등 인공지능의 어떤 TTS 기반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AI can do, I can do 저희 어플 소개까지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발표한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조금 설명이 빨라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어플 제작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뭐 의논을 한다거나 어디에 이제 참 질의를 하기가 너무 소소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저작 도구를 썼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뭐 저작권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저작권적인 부분에서부터, 아니면 내가 이 어플을 뭐 제작을 하였을 때 이 어플의 상용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많은 부분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연수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 연수를 이후에 이제 살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연수를 살펴보신 다음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플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저랑 이제 공동 개발한 친구인데, 이 공동 개발한 친구의 메일이나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폰트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확보를 한 것은 저희는 폰트 저작권을 사실 별도로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작한 저희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저희 이미지, 그리고 저희가 활용한 폰트,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수업 동영상까지 다 하나의 제작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망고보드라는 제작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망고보드의 저작 도구, 저희가 그래서 망고보드를 직접 계약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이 저작권 안에서 망고보드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템플릿, 그 제반사항 전체에 대해서 망고보드에서 해당 업체에서 저작권을 확보 후에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에 대한 저작권의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은 망고보드에서 이제 확보한 이제 저작권 파일과 함께 망고보드에 혹시나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질의를 했거든요. 그 망고보드 해당 이제 고객센터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육 정보화 대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교육용인데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아서 처음에 망고보드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받았던 저작권 도구와 그 다음에 망고보드 고객센터에 질의하여서 받은 저작권을 함께 첨부하여서 이제 저작권을 확보하여 보았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처럼 이제 망고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보니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눔 글꼴이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 글꼴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의 사용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런 폰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보화 대회를 처음으로 나가봤고, 또 사실은 타 시도에서 그리고 또 경북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사실은 14년 동안 항상 최우수 시도로 선정될 만큼 정말 역량이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족한 저희를 이제 연수 강사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저희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의 열정이 사실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이런 교육 환경 안에서라면 선생님들끼리도 훨씬 더 자기 연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어플 개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어디선가 봤던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교사가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희가 교사가 모든 코딩을 다 하고 뭐 진짜 막 개발자처럼 컴퓨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그 전문가들보다
프로그래밍 실력은 떨어질 수 있고, 물론 뛰어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를 전공하신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만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방향과 그 질이 정말 다르다는 걸 저희가 어제도 사실 부산에서 이제 제작하고 있는 어플 관련해서 이제 해당 업체분들을 만나면서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정보화 대회가 사실은 최근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더 발전돼서 있는 이제 우리 아이들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두시고 저희도 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 연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혹시 이 대회 준비하시면서 정말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저희끼리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도움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 연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